2012년 봄,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 낯선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 도시에서는 평범한 동네 집 앞에 늘씬한 승용차가 대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다 우버 덕분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호화로움과 정반대의 새로운 경험이 소비자를 찾아왔다. 일반인이 운전하는 평범한 자동차가 분홍색 콧수염을 달고 도시를 누비기 시작한 것이다. 분홍색 장식을 내건 신생 기업의 이름은 리프트로 이른바 차량 공유라는 개념을 앞세워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회사였다. 차량 공유라는 말은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우면서도 민감한 용어였다. 당시에는 오직 직업 운전사만 택시나 우버의 리무진을 운전했다. 하지만 리프트의 사업 방식은 달랐다. 이 회사는 경쟁자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전략을 선택했다. 우버가 모든 사람의 개인 운전 기사로서 택시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했다면 리프트는 일반인이 동네 주민을 친절하게 자신의 차에 태워주고 그 사람에게 차를 공유한 금액과 운전자의 수고에 대한 소정의 기부금을 받는 개념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게다가 가격도 택시비보다 훨씬 저렴했다. 물론 여기서 공유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우버의 기사들처럼 리프트의 운전기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프트는 다른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는 일을 상거래가 아니라 이웃 간의 친분을 나누는 행위로 포장함으로써 리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상업적 성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공유는 불법 택시 영업이 아니며 규제기관의 관할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우버의 운전사들은 제복을 입고 정식 면허를 지닌 전문 기사들이었지만 리프트의 운전사들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프리랜서들이었다. 하지만 리프트가 우버와 결정적으로 똑같았던 한 가지는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었다. 이는 우버가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했다. 두 회사는 그 시작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로그래머 문화 그리고 늘 첨단의 유행을 추구하던 가레 캠프의 취향을 바탕으로 시작된 회사였다. 하지만 리프트는 로건 그린이라는 젊은이의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도시인 산타바바라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 도시의 대중교통위원회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자가용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을 고민하게 된 그린은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졸업여행을 갔을 때 현지 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차량을 공유해서 타고 다니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짐라이드라는 카풀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다. 2007년 그린은 친구를 통해 존 짐머라는 젊은이를 소개받았다. 그는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리먼 브라더스에서 신참 은행가로 근무 중이었다. 두 사람은 곧 함께 일하게 됐다. 짐머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3개월 전에 은행을 그만두고 그린의 회사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짐 라이드는 2012년 봄부터 3주 동안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프트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리무진이나 타고 거들먹거린다는 주위의 눈총을 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이 서비스를 선호했다. 짐머는 이렇게 말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버의 소비자들은 리무진 운전사를 부르는 방법을 따로 배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리프트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사용하는 요령을 교육해야 했다. 그 이유는 리프트 서비스가 리무진을 이용할 때와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진머의 말이다. 그때는 개인의 자가용을 이용해 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가 미친 생각이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님들은 절대 남의 차를 타지 말라고 말리니까요. 게다가 누군가의 혼다, 어커드 뒷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리프트는 탑승자들에게 될수록 운전자의 친구처럼 앞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했다. 뒷자리에 앉는 것은 검은색 차에서나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분홍색 코수염은? 진머에 따르면 그건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기 위한 작은 장치에 불과했다. 우버는 리프트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애초에 차량 공유라는 형태의 사업이 자신들이 할 만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택시 관련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우버의 운영 책임자였던 라이언 그레이브스의 말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죠. 처음에 리프트는 우버가 이 시장의 맨 끝부분 정도는 자신들에게 남겨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시장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했죠. 진머는 우버가 아이스크림이나 고양이 따위를 배달했던 실험을 거론하며 이처럼 말했다. 우리에게는 그게 매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고방식 같았죠. 그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게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아주 멋진 일이. 진머는 자가용을 이용한 서비스는 우버의 DNA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버도 새로운 시장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2년 중반 연료 전략형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엑스라는 신규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리프트가 성장하는 모습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칼라닉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트윗 계정에 최근 우버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10여 명의 리프트 운전사들이 회사의 보험 정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더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그러자 진머는 20분 만에 이 메시지에 답했다. 트래비스, 당신은 우리에게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 한 것 같군요. 보험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두 사람은 그 후 2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칼라닉은 진머가 자신의 질문을 회피한다고 비난했으며 진머는 우버가 왜 운전사들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칼라닉은 진머에게 우버의 본사를 방문해 자기와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논쟁에 지친 진머는 칼라닉이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존중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칼라닉이 진머에게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할 말이 없게 된 칼라닉은 이렇게 받아쳤다. 우리를 흉내내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해시태그 복제품. 이 정도면 싸우자는 말과 다름없었다. 그 후 우버의 임직원들은 투자자들을 만날 때를 포함해서 걸핏하면 복제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리프트를 폄하했다. 어쨌든 당시 자금도 충분치 않던 이 작은 회사는 시장에서 우버에 제대로 한 방 먹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리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